바이오 얘기 살짝 좀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삼상 가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K그룹의 신약이 미국의 FDA 넘어서 판매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태원 27년 뚝심 SK 미 FDA 넘었다. 근데 내가 저 기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권 기자한테. 예.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재벌 총수들을 그 뭐 할 때는 뚝심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아니 진짜 뚝심 그다음에 사랑 뭐뭐에 대한 사랑 이 단어를 꼭 써. 권 기자도 쓴 적 있죠. 저 자주 쓰죠. 뚝섬, 예, 예, 뚝심. 예.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재벌그룹 총수 오너라는 사람들 뒤에 뭔가 칭찬하는 말 쓰면 꼭 뚝심을 써. 좀 바꾸면 툭불 등심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뚝심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일 자체가 최태원 회장 이전부터 했던 일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27년 전에는 본인이 안 했겠지.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그 오너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정말 뚝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신약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 허가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중에 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바이오 산업을 생각하면은 뭔가 기존에 없던 뭔가의 물질을 발견을 해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전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전 과정을 하는 바이오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을 처음에 찾아내는 데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 그러니까 정말 그 약으로 쓸 수 있게끔 네네네. 개발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근데 판매단이 정말 어려운 게 네. 글로벌한 탑5 정도 제약사가 네.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네트워크를 다 잡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에서 날고 길고 한다는 제약사 그 바이오 회사들도 보통 개발해서 넘기는 형식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약을 접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네트워크에서 접하게 돼요. 우리가 네. 뭐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약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라는 곳, 의료기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마음대로 약도 못 사잖아요. 그 의사가 정해주는 약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의 판매처라는 건 아무리 완벽한 약이 나오더라도 이것도 바이오 투자 중에 하나의 포인트인데 네. 정말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외에다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의사들의 전 세계에 있는 의사 네트워크를 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의사들도 마음대로 약을 정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보험 문제가 또 있어요. 뭐 그렇겠죠. 보험사들이 이 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보험 네트워크, 의료 네트워크 여기가 다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정말 그 신약 물질,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부터 해서 판매 허가를 받은 것까지를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법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곳이 네. 판매도 직접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케이스는 이전에도 국내에 없었고 제가 보기에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뇌전증 치료제인데 네. 미국에서 전 세계 약품 중에 한 33%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SK그룹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바이오가 정말 그 판매 허가까지 받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되게 유의미한 결과예요. 네. 이게 어떤 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계에 좀 어떤 오래 종사하신 분을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 바이오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 잘 못 믿겠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뭔가 최근에 우리가 들어봤던 거 중에 기술 수출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뭐 기술 수출이 뭐 맷존에 잭팟이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뭐 잘 안 돼가지고 돌아왔네. 그래서 주가가 뭐 2배 뛰었다가 반토막 났다가 이런 일이 되게 자주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년 기술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그 주요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 신약들의 어떤 그게 최종적인 단계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13대 수출 품목이 있고 신 상품 한 8대 품목이 있고 뭐 그래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은. 네. 근데 꾸준하게 수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분야가 또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대박 신약을 내놔가지고 네트워크 판매로 잘 판매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걸 판매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제약사가 없어요. 글로벌하게 판매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네릭 그 복제약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바이오에 투신을 했고 어느 정도 이게 이른바 바이오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던 인재들까지 국내로 많이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럼 누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했을 때 그러면은 정성적 평가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달라. 네. 그랬더니 얼마 전에인가 올해 안에 골드만삭스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코리안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바이오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한국인의 밤을 연 거죠. 골드만삭스에서요? 네, 네. 골드만삭스 전체 행사 중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섹션이죠. 근데 그 섹션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외국 투자자들과 외국 제약사들이 와서 네. 신약 후보 물질이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걔네가 사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있으면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SK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다 한 거라 그때도 얘기를 들었어요. SK가 이거 판매 네. 허가까지 받으면은 국내 바이오업에서 굉장히 큰 전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상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네거티브한 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상장해서 뭐 잘 나가고 있는 회사. 특별히 어디 회사를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상을 했다고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회사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어떤 종류냐면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보고 있고 네. 이거를 누가 더 잘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바로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게 돈 주고 그러니까 일상까지 니네가 그러니까 삼상까지 안 가도 돼요. 일상까지만 해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2상 3상에서 판매까지 되는 거 다 얹어가지고 기술 수출로 가져가거든요. 그래고 최근에 뭐 그 우리나라에 또 상장할 만한 회사가 후보 물질 개발 안 하고 그거 가져다가 정말 그 인허가 잘 받을 수 있게 약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물질을 약으로 만드는 과정만 하는 회사도 올해 7월인가 1조 5천억짜리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가져가서 그럼 개발을 해서 약품을 출시하냐?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약으로 잘 되는 과정들을 잘 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는 또 다른 큰 회사가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상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열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후보 물질이 나와서 괜찮은 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약으로 개발하는 설계가 일상부터 차분하게 탄탄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면 뭐 2상이 됐건 3상이 됐건 괜찮은 데들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삼상을 해서 신약을 만든다는 거에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은 네. 저거는 왜 삼상될 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갔을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삼상에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갔는데 뭐 표본 추출이 잘못돼 가지고 뭐 실험이 잘못됐다고 막 얼척 없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게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을 많이 해요. 이게 일상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최종 FDA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일상부터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 이 정도면 그냥 좀 통과해서 우리 이상 가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면 3상에서 100%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상에서 신약으로 가는 것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생각보다 글로벌 그 탑티어 그룹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꼭 후보 물질이 판매 허가까지 얻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에 SK 사례 같은 경우는 직접 워낙 사이즈가 큰 회사잖아요. SK가.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 법인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 허가까지 득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약에 진짜 새로운 판매처까지 뚫는다면은 이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또 다른 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되게 다양한 그 품목과 네. 과거 사례들을 준비를 해오려고 했었는데 다음 얘기가 너무 길어서 오케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뚝심이라 이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한 사람들이 뭐 직접 개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CEO가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개발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부각을 너무 시키면 그 사람이 위협받습니다. 음? 너 혼자 다 했냐? 그렇지.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야 뭐 잘 되니까 뭐 혼자 다 하네. 언론 인터뷰하고 다니고 뭐 아유 좋겠네. 열심히 했네. 아유 뭐 그래 너 혼자 다 했으니까 앞으로도 혼자 해라 집에 가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위로 올리는 게 일종의 한국의 처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기업에서 취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아 이거는 뭐 회장님의 뚝심이죠. 회장님이 꾸준하게 지원을 지원해서. 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뭔가 그 어떤 그 오너에 대해서 그냥 뭐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기업에 가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올리고 하다 보면 부장님이 사장님이 결국은 그렇죠. 근데 거기 뭐 그러니까 반대로 또 저런 거 있잖아요. 정부 쪽에 가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에 가게 되면은 자규광을 많이 팔아요. 아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의 그 금융시장을 투명하게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된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실명제의 아버지는 한 2,3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 내가 다 짰다. YS부터 내가 시작해서. 결정했다. 거기 뭐 내용 전달한 사람부터 해서 거기서 복사한 사람부터 해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파견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다 이제 내가 했다. 라는 분들이 있죠. 하긴 뭐 조용필 키운 사람이 한 30만 명 되니까 내가 다. 저도 금융실명제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손자. 아 그렇습니까? 또 거기도 뭐 하나 하셨어요? 93년도지 금융실명제. 네, 네. 그 내가 신입사원은 아니고 한 2년 차 정도 됐는데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거야. 야 우리 임원이 김동완 씨딱 부르더라. 지금 빨리 그 우리 을지로였는데 거기 다 시중은행 본점들 있잖아. 예, 예. 시중은행 본점 영업부 다 한 번씩 가보고 와서 상황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 파악 안 됐으면 금융실명제 도입 안 됐어요. 아니라 통과. 심지어 어떤 기억이 경우가 나.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코리아 펀드를 외국에서 판매할 때 그 펀드를 판매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잘 돼가지고 어디 기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히스토리를 담은 제가 증권사를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네네. 증권의 역사를 그 옛날 그 사료들을 구했는데 네. 야 예를 들어서 이게 권순우다. 권순우 과장이 그 당시 코리아 펀드 만들었다. 그런 얘기 막 써 있더라고요. 기관장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런 말씀 네. 여담하느라 또 시간이 그래, 너무 근데 많이 그 좀 안 좋은 소식이네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굉장히 그 대기업 집단의 그 총수와 관련한 사정 당국의 비리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요. 네.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뉴스가 큰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저는 이게 조국 그 법무장관 사태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사건이면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풍부한 정보가 전해질 텐데 그럼 풍부한 정보가 전해지면은 그때부터 언론이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단독 기사를 얻게 됐다. 그럼 기사를 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인데 발표로 나왔으면은 저기 뒤에 면으로 들어갈 거를 내가 단독 기사로 한다 취재해서. 그러면 일면에 띄워서 내가 취재한 기사입니다. 우리 언론을 보세요 하기 위해서 띄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취재를 해서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되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보통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인 처벌도 있지만 네. 사회적인 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분들이 얻게 되는 이익 중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평판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평판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과연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 칼럼 제목이 벼룩의 간과 재벌 3세 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서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한국타이어 그룹 지금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한국타이어 그룹으로 그냥 한타라고 해서 한타 원래. 할게요.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언제요? 구속? 지난주에.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총수 아들이잖아요. 그 MB 사위 아닙니까? MB 사위예요. MB 사위지. MB 사위 총수 아들이 구속이 됐는데 네. 굉장히 별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죠.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냐면은 5억 원 가량의 배임 수재 혐의예요.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좀 뭔 말인지 좀 뭔가 헷갈리잖아요. 자기 회사에 납품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용돈 달라. 한 달에 500만 원씩 10년. 아,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 한 달에 500만 원씩 10년을. 아니 재벌 총수가 500이 없어서 그런 뒷돈을 받아요? 그거 나중에 문제되면 다 빵이 가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5억 원을 받았다는 사건이거든요. 10년 동안 5억 배임 수재. 협력업체한테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월 500만 원씩 10년 그것도 받았다. 뚝심이다. 10년이면. 여기가 자산 규모가 5조 9천억짜리 회사예요. 한국테크놀로지. 재계 순위 38위.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셋째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2억 원 가량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어요. 10년 동안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10년 동안 5억인데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예를 들어서 누가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이 돈 어디다 썼는지도 잘 안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 정도가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른 언론에서 쓴 거 제가 취재한 건 아니니까 다른 언론 쓴 거 뭐라 그러냐면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나와요. 500만 월 500만 원씩? 아니, 어떤 달은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조현범의 유흥사랑. 어쨌든 이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벼룩에 간 얘기가 나올 말도 한 사건인데,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작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사건이 좀 시작되게 된 게 그 지난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한국타이어그룹에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조사 4국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거 저거 아니야 저승사자라는. 저승사자예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쪽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뭐 주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조사 4국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건이다 그러면은 조사사국이라는 게 서울청 조사사국이죠. 예, 서울청 조사사국. 서울청 조사사국. 여기가 이제 그 뭐 검찰의 특수부 같이 네네. 뭐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 터지면 들어가는 건인데 여기서 뭐 증여세 탈루, 역외 탈세 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뭘 고발했는지는 몰라요.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고발할 때 보통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혐의를 조사를 하다가 네. 개인 비리 혐의가 적발이 돼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이제 그게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쪽에 그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큰 사건이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재벌 총수 원래 수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확실한 구속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건을 가지고 일단 영장을 쳐요. 그러면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에 대해서 탈탈 터는 거죠. 탈탈 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 개인 비리에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건인데 이 건이 너무 조금만 나왔다 내용이.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그 MB 때 물론 무혐의로 풀려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전에 뭐 자원외교 테마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어떤 좀 우리는 그래도 재벌 총수쯤 되면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지만 근데 뭐 자원외교 테마주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거를 10배씩 튀겨 먹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좀 화가 나요. 그래도 우리가 저분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측면 때문에 좀 이렇게 눈 감아줬던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집안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집안 정말 좋은 재벌집이에요. 어디 가요? 그 한국타이어 그 집안. 효성 가문이죠. 효성. 예, 효성 가문인데 네. 경상남도 함안 진주에 가면 솥바위라는 바위가 있거든요. 솥바위. 그 다리가 3개인 바위예요. 맞아.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주변 20리에 부자가 난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맞아. 거기에 북쪽으로 가면은 의령의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거기서 태어났고 남쪽으로 가면은 진주의 LG그룹 부인 회장이 태어났고 동남쪽에 가면은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의 생가가 있어요. 이 세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지수초등학교라고. 지수라고 하죠. 지수. 예.
우리나라 동네 이름이 지수예요. 예. 여기가 그래 나름 우리나라 재벌의 어떤 그 상징적인 공간의 일인이에요. 조홍재 네네. 회장이라는 분이. 이 학교 출신 중에 좀 되게 유명한 분이 또 있는데 38회에 허경영 씨라고 거기 왜 나와? 좋은 막간을 이용해서 땅이 좋네 너무, 여기. 너무 분위기 심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조홍재 회장의 첫째 아들이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고 둘째 아들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그 뿌리가 있는 그 셋째는 어떻게 좀 원래 동양나이론을 이어받았는데 셋째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 되게 그 뿌리가 있는 그런 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또 조현범 회장, 그러니까 조현범 대표가 이제 그 해명을 한 걸 보니까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라고 검찰에다 해명을 했대요. 그 얘기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무게가 있는 그 정통적인 가문인데 진짜 우리나라 그 경제에 뭔가 우리나라 경로에는 원로가 별로 없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 정도 뿌리를 가진 가문에서 그 자식이 협력업체에 납품하게 해줄 테니까 그거를 유흥비 쓰겠다고 이게 받아낸 거는 좀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게 넘어갈 건인데 여기가 또 미국에 부동산을 많이 사요. 어디가요? 한국타이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결국 국내 자산을 해외로 돌리는 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사건들이 이번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이런 행동들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취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라도 뭔가 안 좋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 많이 보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중견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더 반복돼요. 대기업들은 시선이 집중되니까 안 하는데 네네. 중견기업으로는 이렇게 확산되는 그렇겠죠. 게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되는 게 있는데 저 여기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14개 정도로 2등이에요. 일감 몰아주기 회사가 많기로. 어디 한국타이어 한타가? 그룹이. 1위가 그 형 그룹인 효성입니다. 아이고. 거기도 부자지간에 또 형제간에 또 그 법정 다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효성이. 근데 거기서 왜 그 큰 기업들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GS라든지 이 많은 회사들보다 왜 여기가 더 많겠느냐. 이 다른 그룹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해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일종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한국타이어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5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감시가 소홀하고 뭔가 자기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굉장히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거의 이제 없네요. 다 됐네요. 네. 그 중에 그냥 하나만 더 해봐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네. 이것 때문에 하나금융투자가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하나금융투자가 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여기 한국타이어 얘기했고 효성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하나금융투자가 압수수색을 받았느냐? 약간은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라임 자산 운용했을 때 얘기했던 TRS 네, 토탈 리턴 수합.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2014년에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조현준 회장 갤럭시아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가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돈 벌려고 만든 회사예요. LED 만드는 회사인데 LED. 네. 예. 따로 돈 벌려고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증자를 안 해주는 거죠. 회사가 안 좋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랬더니 효성 투자개발이라는 효성의 어떤 계열사가 네. TRS 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말이 어떻게? 어렵죠. 어떻게? 그러니까 TRS 계약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갤럭시아와 관련한 모든 그 투자와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 효성 투자 개발이 보증을 해줄 테니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세요. 투자해줘라. 예, 투자 다 해줘라. 그래가지고 시비를 25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금융회사들이 다 사줬어요. 그 금융회사들이 그럼 갤럭시아를 뭘 믿고 사줬겠어요? 효성구 믿고 효성 믿고 사준 거죠. 네. 그 효성은 또 상장사잖아요. 네. 그러면 효성에 있는 주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현준 씨의 개인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보증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지속을 하다가 결국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만기 연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2016년에 안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조성래 회장이 직접 시비를 인수해줬어요. 금융회사 거를. 아버지가 예. 처음부터 아빠 찬스를 아빠가 사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전 인정해요. 아빠가 자기 돈으로 사주겠다는데 뭐 아들 도와주겠다는데 그거를 뭐 그것까지 뭐라 하긴 그런데 네. 그걸 굳이 계열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지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던 건 TRS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느냐라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은 건데 이런 모습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 총수가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그 계열사 중에는 상장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그거 갚아주면 그건 뭐 증여세 같은 건 내나요? 예를 들면 아들이 뭐 100억 빚이 있어. 근데 아빠가 100억 갚아줘. 사실상 증여 아닙니까 이건? 증여세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엮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꽤 길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게 되고 안 쳐다보게 되니까 뭐 나야 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잖아. 뭐 그래갖고 넘어가는데 지난주에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래에셋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건이 있었고 네. 아모레퍼시픽도 있었고 SPC도 있었고 호방건설도 있었고. 호방건설도 있고 금호도 있고 요새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에서 조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네. 이 사건들이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건들이 넘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앞두고서 이게 굉장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다른 것들도 개별 사건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